지금 3년째 되고 있거든요. 아이가 다 컸으니까 큰 아이를 제가 이렇게 케어하거나 또 상대하거나 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좀 서툰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하고 싶은데 좀 지혜로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네. 아드님이 꽤 나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이제 성인 됐어요. 20살. 20살? 2002년 월드컵 동이에요. 올해 20살 됐다고 하셨고 지금 같이 살게 된 지 한 3년 정도 네.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아빠하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죠. 네. 네. 이혼하고 나서 아빠랑 같이 지내면서 저는 이제 뭐 이틀이 멀어라 가서 만나서 밥 먹고 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 먹고 숨 쉬고 눈 마주치는 게 아니니까 결핍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좀 분노 조절도 잘 안 되고 또 그게 이제 약간 폭력성 있게 나오고 그리고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좋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아빠랑 못 살겠다고 본인은 저희 집에 왔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늘 그걸 갈망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엄마가 엄마 손이 그리우니까. 그렇죠. 그럼 와. 근데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채 못했어요. 아니, 그 충분히 대화가 돼서 온 게 아니고 갑자기. 네, 충동적으로 온 거였기 때문에 뭐 언제든 와도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은 했는데 기능적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잠을 편하게 잘 만큼의 공간이 안 돼서 그래서 처음에 며칠은 저랑 같이 잤다가 제가 이제 부랴부랴 침대도 마련해주고 해서 했는데 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정서 상태도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같이 지내면서 계속 부딪혔고 계속 다퉜고 저는 계속 소리 지르고 혼내야 했고 아이는 폭력성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물건이나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까지 갔고 끝나고 나면 폐허가 된 잔재 정리하고 있고 또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얼마 안 가서 다시 폐허가 되어 있고 사실 그걸 반복했어요. 근 1년 반 동안. 그거에서 생기는 뭐 금전적인, 뭐 정신적인 그리고 또 시각적인 불안정함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오니까 저도 병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 아, 많이 힘드셨겠다. 그죠? 다른 것도 아니라 자식이 오랜만에 다시 합쳐졌는데. 네, 좋은 만큼 네. 고통스러운 것도 그걸 있더라고요. 바라보는 것도 네, 너무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태유의 그 어떤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나올 때마다 제가 자꾸 드는 생각이 저거는 내 모습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아이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연령대 그때 뭐 5, 6살 유치원 다닐 때 이럴 때 저도 제가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경험이 손에 꼽을 정도로 있어요. 매번 그 순간이 좀 상기되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좀 나름 좀 힘든 면이 있으셨었나요? 화목할 때 엄청 화목하고 좋았는데 네네.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문제가 부부 생활의 큰 부분을 맞아, 차지하는데 거의 지금 양육의 균형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가족 상담과 치료 받으라고 권유해 주셨는데 그게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았고 방치되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걸 아이와의 대화에서도 느껴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 나이에서부터 그래서 그랬잖아. 나 때문이었잖아 라는 표현을 쓰거나 이러면 그러면 와 하늘이 좀 무너지는 기분이 좀 들죠. 그래서 아이한테 좀 이렇게 이혼을 하시게 된 이유나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으세요? 네, 이혼이라는 얘기를 처음 꺼내고 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나름의 노력을 했어요. 네. 아이와 관련된 큰 문제에 있어서 제 의견이 너무 안 맞으니 이 문제가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또 두 사람의 또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또 감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둘이 안 좋은 모습을 아이한테 계속 보이느니 각자 살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이한테 설명할 때는 엄마는 여전히 네 엄마고 아빠는 여전히 네 아빠고 엄마하고 아빠가 한 공간 안에 살지 않는 건 엄마하고 아빠가 갖고 있는 문제인 거지 너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거 엄마가 널 사랑하는 건 전혀 의심하지 말아라. 해
최선을 다하셨네요. 네. 네, 우리 주변을 보면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관이 너무 달라서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 사이가 나빠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죠. 많아요. 네. 네, 왜냐하면 각자 다른 사람이고 경험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바라보는 듯이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좀 그래도 조율해 나가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이걸로 끊임없이 갈등하느냐, 나만 옳다, 너는 틀렸다, 이러면 이제 고스란히 아이는 그대로 받아요. 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자꾸 자기 이름이 거론이 되면 결국은 네. 나 때문에 네. 싸웠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의 이혼의 원인은 나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게 도화선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뭔가 대화를 하거나 의견 조율의 어려움이 있고 그거에 가장 이제 표면에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육아로 드러나는 것뿐인데 아이들은 자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가 다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네. 아이가 그러면 엄마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왜일까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화를 내잖아요. 화를 그런데 내죠. 이제 네. 화를 내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느냐 안 되냐의 기준이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 기준이 없지는 않을 텐데 그 순간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뭔가 영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제 충동이랑 감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남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본인은 본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또 뒤수습하게 다니고 막 물어주러 다니고 그러셨군요. 들어간 금전이 뭐 어마어마하고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있는데요. 화날 만한 상황이 맞긴 맞아요? 네 맞기는 맞는데 그 정도로 화를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가 네 정도의 있는 거라고 문제. 볼 수가 네, 있겠네요. 네. 영주 씨가 아들을 잘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이 아들은 엄마한테만 이렇게 극심하게 감정 조절이 안 될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해결하거나 무마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아이한테는 이걸 습관화되기 쉽게 만든 환경을 주지 않았나. 보통 화를 내는 가장 주된 상황은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절실한 부분인데 그럼 대체로 어른들이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아 나는 앞으로 화를 내면 이걸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혹시 은연중에 그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반성했던 부분도 사실 그렇고요. 사실 이제 저는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걸 좀 일찍 알았어요. 더 어렸을 6살, 6살, 그 사이에 6살. 자가 진단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질환명이 나오더라고요. ADHD. ADHD.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로 나와서 아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솔직히 조금 제가 생각해도 좀 이른 나이에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 박사님이랑. 처음에는 이제 동네 병원에 갔는데 네. 거기서도 진단을 그렇게 해주셔서 상담 치료 받으시면 어떻겠냐 해서 사실은 그때쯤 해서 시작한 것 같아요. 유치원 들어갔을 때쯤. 그래서 제가 아드님을 만났을 때가 아마 초등학교 한 3, 4학년, 4, 네, 5학년, 9살 그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아이인 것 같아요. 되게 유쾌하고 네. 얘기도 잘하고. 근데 그때도 제가 제일 걱정이 됐던 게 감정이 탁 건드려지면 굉장히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화를 많이 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자극을 주고받는데 특히 감정 자극이 인간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네, 주고받아지거든요. 이제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웠고 이제 ADHD 된 얘기를 조금 잠깐 하자면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조절 기능을 획득해요. 모든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욕구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해내야 되는데 네. 그 조절이 언제나 연령 기준으로 나이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 조절을 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요 능력이 조금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ADHD가 사람의 됨됨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절을 담당하는 기능이 좀
약간 덜 큰 거예요. 네. 한 사람만 놓고 보면 그래도 3년 전보다 낫다 이렇지만 자기 나이 기준으로 딱 보면 어린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보다는 성장하면서 조절을 좀 더 요구할 때 더더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치료가 잘 되는 문제예요, ADHD가. 근데 치료를 제대로 잘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치료가 유지가 안 되면 쉽게 따라잡지는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으니까 언제나 요만큼 덜 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이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성인기까지 이게 다양한 형태로 조절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아드님 같은 경우에 그 어릴 때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이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증상 형태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어릴 때는 뭐 때를 썼다면 커서는 좀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나이 들고 몸이 커지고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문제네요. 뭐 좀 약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보다 훨씬 잘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팔짱 끼고 에이 뭐 크면 좋아지겠지라고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네, 물론 좋아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많지 않으니까 아이의 인생을 나중에 좋아지겠지라고 너무 내버려 두지는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 마음이 이제 되게 간사한 것이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아이가 일단 눈에 띄게 좀 얌전해지고 조용해지고 하니까 분명히 약효가 도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그런 상황이 안심하게 됐다. 되죠. 네, 근데 그 약효가 도는 그 말 그대로 그 유지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와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버릇처럼 하는 말은 약 먹었니? 약 안 먹었니가 나와요. 네. 근데 그게 어린아이들이 들을 때는 좀 지금 생각하면 어른인 제가 들어도 스트레스 받아서 날 뭘 취급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 아이가 들었을 때는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한동안은 약을 꾸준히 먹기보단 중간중간 쉬었어요. 지금 약을 안 먹고 있다는 얘기네요. 안 먹은 지 5년 정도 됐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병원을 가지 않았고 약을 먹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기가? 네. 아이가 원치 않았어요. 영주 씨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애가 약을 먹고 안 먹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약이 잘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잘 들었을 때, 야, 너 이거 먹고 나면 네가 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정말 좋은 모습이야. 야, 멋지다. 이렇게 해줘야지. 약을 먹고 잘 지낼 때는, 됐어. 애가 문제 일으킬 때, 너 약 안 먹었지? 이러면 이제 아이가 굉장히 그 부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때 그 당시에 아이는 어리니까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를 되짚어보면 한 번쯤 또 마음이 아픈 거죠. 네. 근데 우리 그 아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창 시절도 좀 이렇게 좀 만만치는 않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눈에 띄는 이 행동 양식을 보이다 보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부모들 와서 참관 수업하라고 하는데 제 아들은 자리가 없어요. 앉아있질 않으니까. 복도를 이제 혼자서 막. 이제 학부형들이 학기 초에 저 불러서 햄버거집에 아침 8시에 애들 등교시켜놓고 엄마들 따로 모았는데 7명, 8명 엄마들이 저보고 전학을 번요.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네, 학교 다니 3개월 좀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정상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뭐 그런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알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라. 저 그래서 뻗쳤어요. 무릎 꿇고. 저 못 가요, 전화.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네, 무릎. 그러셨구나. 근데 뭐 그냥 무릎 꿇는 건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부모님들은 또 내 자식들이 피해본다고. 그럼요. 네, 물론이죠. 네. 네. 본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춘기 시절이나. 네, 내가 엄마가 꼭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엄마 없었잖아라고 얘기를. 누구보다 제일 많이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일 때 자기를 모르는 것처럼 말한다고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작년 여름에 제가
태유랑 살으려고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 만들어주고 음악을 하니까 작업실, 작업방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이제 새 집에 왔으니까 제가 너무 기대치를 높이 가진 거예요. 뭔가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좀 뭔가 효과적인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당연히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목표대로 안 되니까 제가 또 부딪히고 아이랑 또 부딪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럴 거면 엄마랑 살 생각 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 아들이긴 하냐 뭐 이런 표현 쓰고 그 죄책감이라는 건 제가 외면한다고 해서 안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영주 씨의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친구 같은 엄마고 정말 많이 노력하세요. 같이 클럽도 가시고. 정말.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빨리 찾기를 사실 바랬어요. 정유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학교를 자퇴를 했고 사실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해라 그랬더니 음악 원에 관심이 있었고 처음 대회 나갔을 때 장소가 클럽이었어요, 부산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뭐 예선 대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도 장소가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가는 거 괜찮으면 같이 가줄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돼서 같이 갔는데 너무 좋아요. 비트박스도 혼자 했어요. 혼자 독학했어요. 이거 너튜브 보고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세계 랭킹 1위 하는 친구한테 페이북 메신저로 보냈어요. 우리 아이가 이걸 하는데 레슨 좀 해주실 수 있냐. 네, 3일 있다가 피드백 와서 만났는데 그 선생님 만나러 가는데 마치 다 큰 우리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 결혼할 여자라면서 소개시켜주는 마음인 거예요. 제가 막 두근반 세근반. 제 생각에는 어떤 게 딱 느껴지냐면요. 얘가 문제를 막 일으켰을 때 엄마가 짠 나타나요. 그 엄마는 유명인이에요. 근데 뮤지컬 스타인 영주 씨가 짠 나타나서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면서 무릎도 꿇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해결을 해줘요. 엄마가 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지금 막 고민을 하면서 내가 지금 표현을 해보는데요. 나는 엄마가 이벤트 엄마 같아, 느낌이. 엄마는 아이 키워야 되고 먹고 사셔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혼을 하셨어도 아이에 대한 많은 비용을 엄마가 경제적인 걸 감당하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면 엄마도 일해야 돼. 그러면 바빠. 그러면 이제 아이를 만났을 때 쫙 가서 막 레스토랑 예약해서 애 레스토랑 가서 뭐 먹고 뭐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얼른 가서 사주고 자전거도 제일 좋은 거 골라주고 그리고 엄마 갈게. 그리고 가. 아이는 일상에서 겪는 아주 사소한 일을 엄마하고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엄마 나 근데 친구한테 오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돼. 엄마한테 고맙지만 엄마를 사랑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 어떤 빈 구석이 있냐 하면 늘 뭔가가 허전하고 섭섭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한테 요구를 해. 요구를 하는데 이 엄마는 미안하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내진 사정까지 해서 어떤 영역에 최고하고 연결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 비트박스도 그랬고 제일 잘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연줄로 해서 만나서 엄마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 맞아요. 연결을 시켜줘? 그럼 애는 막 이러면서 가서 배워. 그것도 약간 이벤트 같아. 짠! 했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유지가. 이거를 계속 배울 수 있게끔 그 과정에는 우여곡절도 있고 하다 보면 좌절도 있는데 같이 가기를 바랬을 거예요. 영주 씨가 이제부터 조금 더 보완돼야 되는 점은 이 점이라고 난 생각해요. 지속하는 거.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 엄마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들으시면 너무 억울하실 거예요.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엄마는 있었어요. 이걸 도와주기 있었지만 얘는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엄마가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생활에서는 자기가 필요하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안 들어주는 거절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게 그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서 막 확
분노로 막 네.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엄마하고 태유하고 해결을 해나가지 않으면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될 거고 네. 또 영주 씨도 사람이다 보니까 100번에 한 번은 너 그럴 거면 뭐 엄마하고 못 살아 이런 얘기를 하면 얘는 막 거의 막 정말 이제 막 그 말에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얘는 너무나 오랜 동안 겪었던 자기 마음의 경험이 여기에 이만큼 더 씌워져 있어서 엄마가 너 이럴 거면 엄마랑 못 살아 그러면 막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애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어릴 때 떼써서 그렇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얘는 엄마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 이걸 바로바로 안 들어주는 것이 이 아이의 마음에는 어릴 때부터 있었던 뭔가의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딱 건드려지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ADHD 증상이면요. 다른 사람하고도 비슷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는 비교적 사람들하고 어릴 때에 비해서는 네. 지금은 그렇게 트러블이 없다면 그거는 물론 아직 채 치료되지 않은 증상이 남아는 있지만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본인하고 좀 의논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는 좀 엄마와의 뭔가 관계 이걸 좀 더 깊이 보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네. 늘 같이 있었다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에서보다 조금 더 쉽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에 애를 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가 스스로 먼저 자존감이라는 말을 썼을 때 자기의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인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저는 잘난 척을 하면서 외부에서 열심히 찾았는데 네, 오늘 얘기하고 보니까 자존감의 바닥이라고 느끼게 한 가장 큰 요소가 엄마였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결과물을 사실 기대하고 아이가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었을 텐데 공감해주고 좀 옆에서 응원해주고 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기에 제가 그걸 못 해주니까 엄마는 내가 엄마를 필요할 때 없었잖아가 저는 그냥 어떤 공간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집에 같이 안 살았잖아, 이혼했잖아 이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전화로라도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어 그러면은 그 얘기를 좀 나눠줬어야 하는 건데 뭐 일하기 바쁘다 뭐 핑계로 좀 그걸 못했다는 생각이 좀 오늘 지배적으로 드네요.